그 현대정신분석에서 관찰한 걸로는 처음에 자객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면 그 뒤부터 조금씩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트윈 비슷하게 느끼는 게 이게 쌍둥이 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거울전이 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줄 때, 공감해줄 때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더라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그런 거울이 돼줄 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울 노릇을 안 해주면 거대자기를 드러낼 수, 과대자기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입장에 있을 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이제 초기에 분리개별화가 돼 있지 돼서 대상전인에 일어났는데 정서적으로 아직도 충분하게 독립된 인격으로보다는 자기애적으로 아직도 투자가 돼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기애적 리비도가 투자가 완전히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대상 본능적 리비도라기보다 아직도 자기애적 리비도가 일부 남아있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거울전이 일어나지 않고 거울 노릇을 안 해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때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코우시 봤던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잘 분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개는 현대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더라인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근데 코우세 환자는 거기에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은 코우스는 자기 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코우시 일관되게 이걸 잘 자기 환자층하고 상관되지 않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임상학적으로 본다면 코우세 환자는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우시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를 그냥 일반적인 거울전이로 봐버리고 나머지 두 개는 별로 구별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가 그래서 가장 자객적 성격 장애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보이기 때문에 코우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특히 융합전이 대상은 코우시 보는 환자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여기서는 자기의 응집력, 코히시브 셀프가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 좀 가야 코히시브 셀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코히시브 셀프가 없는 상황에선 이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이기 때문에 코우시 볼 때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코우스의 이론을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 거울전이 대상인 사람은 코우시 얘기하는 치료 기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지점 이해가 가나요? 발전 앞으로 딴딴 이거 발전하고 얘기. 좋아요. 지금 그 나르시스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죠. 다른 분들은 제 얘기가 들리시나요? 지금 설명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코우시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코우시 보고 있는 코우스의 이론에 의한 셀프 사이칼로지한 치료의 대상은 첫 번째 두 부류에 속하는 거울전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대자기를 가진 분들은 임상에서는 사실은 코우세 환자가 아니라 스파틴스 환자라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 쪽에서 보는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전이가 코우시 봤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가 코우세 환자층에 독특한 거라고 보이죠.
특별한 장애가 없을 때 1차적 거울 전이가 발생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치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과대자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적 거울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태도를 취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대자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이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담자들이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여기서 1차적 거울전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 거울전이가 잘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이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어떨 때는 공포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가 너무 일어나서 이 거울전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공포 쪽을 좀 다루어서 잘 거울전이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전이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적절한 공감적인 태도를 잘 취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게 코웃의 입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보면 왜 이걸 1차적 거울전이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상화전이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코웃 얘기를 우리가 조금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떨 경우에는. 그래서 코웃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론을 전개했지만 코웃이 어떤 경우에 많이 공감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일률적인 것 같은데 어느 점에서는 엉켜가지고 거울전이하고 이상화전이를 정말 이렇게 엉켜서 구별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대적의 반동은 이상화전이가 깨졌을 때, 그러니까 치료자가 자기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뭐든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이상화 전이를 일으켰는데 치료자가 믿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치료자가 충분하게 공감을 해주거나 조이닝하거나 미러잉 해주지 않아서 이상화 전이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화 전이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믿었다가 실망한 체험을 수없이 한 사람이죠. 그럼 자기가 버림받았을 때 이 사람은 무엇에 의존해요? 옛날 과대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 이상화 전이하고 여기서 거울 전이가 있는데, 이상화 전이 속에서는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 드러나는데,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를 투사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아마 나이스하게 해석하는 게, 선생님 뜻은 원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잘 아시지만 제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엄마가 아닌 거 아시죠? 라고 여러분 해석했다 얘기예요. 해석은 맞아요. 그 해석이 이분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함부로 해석적인 접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해석을 한다는 게 이때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기대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이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스톤 월이죠. 돌 장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이 장벽 너머로 못 넘어간다. 그래서 프로이드도 절망하고 난 나르시시즘은 난 치료 안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반응 안 하면 왜 엄마 노릇을 안 하세요? 엄마가 뭐 좀 해주려고 그러면 왜 침해하세요? 그 아이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는 봉이잖아요. 자기 정서에 따라서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럼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럼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적인 내담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컨트롤 밖으로 벗어나면 야단 맞는 거죠. 바로 아까 가장 강력한 게 해석했을 때 바로 하품 딱 가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품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도자기의 반동력 활성화라는 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적절한 예를 든 거예요. 이상화된 이상화된 부모상에 활성화된 게 이상화 전이가 일어났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상담자 중에 이렇게 좋은 상담자는 처음이야. 내 게임도 같이 해주고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 난리가 났을 때 아주 쿨하게 야단도 안 치고 조용하게 이걸 담아주고 이러면서 가장 안전한 대상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마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해석 무슨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금방 이분들은 감이 빨라요. 과거에 엄마가 했던 그 어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바로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엄마야. 근데 이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엄마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느끼는 것은 치매적인 엄마를 그러니까 배드 아브젝트로 바로 픽업을 하는 거죠. 배드 아브젝트로 픽업하는 순간 이 사람들 저항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상화된 대상이 깨지면 바로 일어나는 반응이 어때요?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실망시켰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침묵으로 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야단치거나 아우성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임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상화 전이가 깨지면 믿을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과대자기가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드러나는 것이 과대자기 이미지에 원초적인 과대적 자기 이미지에 급격하고 과도하게 리비도가 집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과대자기의 화신이 되어버린다는 이때. 지금까지 그래도 잘 드러나지 않고 선생님이 잘해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있었는데 이때는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는 게 바로 과대자기의 반동적 활성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순간 아주 냉정하게 거만하게 빈정거리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바로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양태로 어린 시절에 어떤 자기의 부모로부터 실망했을 때 하던 행동이 바로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실망으로 의한 퇴행이 그냥 원초적인 자기의 수준에 머무르면 괜찮은데 여기서 자체성애적인 데까지 퇴행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체성애적이고 파편화된 신체, 자기, 그리고 정신 이런 파편화되는 모습으로 과도하게 이런 파편화된 자기의 바디나 마인드나 셀프에 리비도가 파편화된 상태로 집중되게 되면 이때 일어나는 게 환자에게 건강염려증, 갑자기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것 같은 이런 어려움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원초적인 수치심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퇴행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아직은 이상화된 대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을 때 이상화 전이가 있을 때 함부로 이상화를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게 과대자기의 활성화라 과대자기의 반동적인 활성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어떤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임상적으로는 이때 치료 저항이 일어나겠죠.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 냉담해졌다는 건 나하고 정을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문 닫고 지금 자기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서 그 상담자하고 상담하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올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담자한테 이상화가 일어나도록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상화 전이가 돼서 이분을 돌보다가 내가 생각하는 타임 프레임에 맞지 않는다. 내가 벌써 6개월을 이분을 돌보았으면 6개월쯤 되면 그래도 어느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조바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분 와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도록 저항을 해소시키겠다고 이제 우리가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항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순간 아까 하품이 일어나면서 냉담함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적 신분석적인 기법은 이때 프리에드폰 환자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저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 뉴라티건 환자들은 저항을 해소하고 해석을 통해서 치료 진전이 일어나도 도와줘야 되는데 프리에드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기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혼선이 있어요. 정반대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조이닝 해줘야 된다. 오히려 저항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인슐레이션이란 말은 굉장히 공학적인 얘기죠. 어디 절연시켜줘야 된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정서가 건드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서나 억압되어 있는 정서나 아니면 자기가 어쩌면 스프릿 오프 시켜놓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은 이게 드러날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탐색해서 드러내라고 하거나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직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대면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보통 치료에서 저항이라고 하고 치료에서는 저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디펜스라고 해요. 방어. 무엇이 방어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어 그리고 방어나 저항을 그게 의식적인가 무의식적인가? 여러분들이 대하는 저항이나 방어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지 우리 좀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무의식적이겠죠. 무의식적. 네,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의식적으로 한다면 남아있는 한당 몇이나 할까요? 그런데 저항은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항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방어를 하고 사나요, 안 사나요? 남의 집 사정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 사정부터 보시죠. 의식적인 저항이나 방어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을 받아보거나 분석을 받아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방어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무의식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의식적인 방어도 만만치 않다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어떤 분석을 받으러 갈 때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오늘 이야기거리를 찾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식적인 방어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동기를 모르니까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안심하고 내놓을 수 있는 얘기거리를 들고 간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내한테 억압되어 있거나 분열되어 있는 내 추한 모습 아니면 나의 유치한 모습 이게 불쑥 드러날까봐 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가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의식적으로 방어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석가를 못 믿으면 저 사람은 이걸 다룰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분이 감당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사실은 얘기 못 해요. 어쩌면 나를 보호하는 것도 같지만 아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분석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분석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엉뚱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고 있는데 원래 분석 이론대로 한다면 수필 쓰듯이 마음 가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프리 어소시에이션 프로이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분석가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몇 년 봤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뒤집어져서 너 같은 사람 다 분석 안 하겠어 하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분석가를 만날 필요가 있는데 분석가들도 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런 내가 좀 극단화시켜서 한 얘기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 내놓지 못하는 의식적인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의식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싸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너 왜 그러고 있냐고. 아주 심한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MB라는 왜 나를 시기해? 라고 왜 나를 질투하는 거야? 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겠지만 저 사람 아마 여러분들 대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적은 있나요? 없나요? 서로 MB를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내 의식에 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고 하는 정서를 내가 느낀다면 내가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은 그래도 평화주의자예요. 왜냐하면 MB라고 하는 정서는 프리미티브한 정서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느껴요. MB가 최초에 느꼈던 건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엄마의 젖가슴 속에 모든 포화가 다 있잖아. 내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내가 만지고 싶은 것도 엄마의 젖가슴이고. 근데 아이가 이게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는. 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몽땅 뺏어오고 싶은 욕구가 MB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기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잘 됐을 때 가장 MB가 크게 일어납니다. 둘이 같이 이렇게 잘 자라왔는데 얘가 아주 멋지게 좋은 어떤 포지션으로 영전을 했어요. 근데 좀 쉽게 얘기를 하죠. 둘이 만년 부장하다가 한 사람이 이사가 승진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밀착해질까요? 밀착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야. 계속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정서적으로 그 MB들이 생겨나는데 MB가 일어날 때 여러분 건강하게 받아주자. 나한테 질투, 시기 이런 게 그냥 막 일어나는구나 하고 의식화하면 괜찮은데 이걸 의식화하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질투한다고 덮어씌워요. 쟤가 나를 부러워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를 어택한다고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상대방이 질투한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상대방이 질투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질투심을 상대방에 투사했으니까. 그 투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저 사람은 어떤 경우는 투사에 동의 있는 사람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질투하는 행동을 또 하게도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질투심이 상대방에게 투사되는 이런 상황은 내 무의식적인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 일상에서 숱하게 일어나요. 많은 분쟁들, 사업 간의 사업에서 파트너 관계 깨지는 거랄지, 좋은 친구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 나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강렬한 정서가 MB들이에요. 누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너무 잘하는 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나를 도와주던 이 사람의 아주 성공적인 모습을 못 견뎌서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MB라는 정서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MB가 느껴질 만한 상대가 있을 때 잘 지내던 어느 친구가 갑자기 떠나서 연락도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MB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안에 MB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 MB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방어는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게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식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왠지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날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거의 그렇게 해서 멀어져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곁에 사람이 별로 안 남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 거만해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MB를 못 견뎌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체험으로. MB가 일어날 상황을 스스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예요. 현명한 처사인데 어떤 경우에는 또 사실은 남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만 과대자기를 가질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심, 부러움과 질투, 시기는 부럽다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서들이 같이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참 부럽죠. 잘 됐다 하는 정서. 또 한편은 MB죠. 과도자기의 반동력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분석가의 태도에 따라서는 이게 건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파괴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과대자기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상화가 깨져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상화가 회복되도록 응급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극 총량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자극이 심해서 이상화 전이가 깨진 거죠. 자기를 공감해 주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코웃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좌절이 생겼는데 이 좌절 양이 트라우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좌절은 필요한,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일정한 좌절은 필요하죠. 좌절이 필요하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선. 이걸 코웃의 얘기를 하면 최적의 좌절이라고 얘기했죠.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optimal frustration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적인 과정이 일어나면서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대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상화 전이가
온전하게 이상화 전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것, 온실 속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최적의 좌절을 줘야 되는데 좌절이 최적이 어떨 때는 최적이라고 우리는 느끼는데 어떤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실패하지 않은 정도는 어쩌면 좌절이 아닐 수 있죠. 또 거꾸로 보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좌절이 가야 되니까 이 영향력이 좌절에 처음에는 굉장히 이 반응이 아직은 트라우마틱하지 않은데 트라우마틱 할 때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은 데미지가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의 이런 체험은 이 사람이 아주 태도가 돌변하죠. 갑자기 거칠어지고 거만하고 치료자를 멸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나오는 때 이게 하나의 반동적 과대자기의 활성화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때 다시 공감적인 태도로 이걸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코어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공감적인 자리로 가지만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럴 때 치료 기법이 달라요. 과대적의 반동적 활성화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냉정하게 이런 태도로 드러났을 때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때는 공격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공격성을 가졌을 때 이 공격성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과대자기의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잘 대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치료의 과정이라고 봐요. 이렇게 치료 과정 속에 일어나는데 이게 코어시적인 방법은 어떤 공감을 통해서 다시 이상화된 자기를 회복해내는 이상화된 대상, 이상화된 부모 원상. 그래서 이상화 전이가 말씀하신 그 우쭈쭈를 계속 해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코어식으로 하면 이상화 전이가 완전하게 일정한 부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아주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 하는 사람이 없지 라면서 떠나지는 않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만족만을 주어서는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니까 일정한 정도의 좌절은 주되 이게 앞티머리여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치료 파괴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틱하게 경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이 아니고 아트라고 그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그레션의 언어화가 치료의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 치료의 가장 기본이에요. 공격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성이 드러날 때 이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내가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이 이제 나하고 치료가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자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라가 아니라 환자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결국 드러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 역전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이걸 금지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 듣기 좋은 얘기로 타픽을 돌리면서 이 사람 칭찬해주는 쪽으로 그냥 바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지금 그 지점에서 어그레션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어그레션이 다시 억압되지 않도록 아니면 스프리트 돼서 분열돼 버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것, 화난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야 돼요. 이게 현대정신분석 기법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어화를 통해서 이 어그레션들이 해소돼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는 것도 이고 신타닉하고 이고 디스타닉한 게 있어요.
어떤 건 정말 화날 만하다고 조용히 해주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때는 자아 동조적이죠. 이고 심판이가. 그런데 화난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다면, 내가 아마 나 때문에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 화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될 텐데 오늘 화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 사람이 화난 얘기를 장을 깔아줘야 돼. 근데 이 장을 깔아줄 때 이 사람 비난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왜 화가 나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부룩부룩 화를 지금 내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지금 심통 부리고 있으면 심통 부리는 아이한테 대한다고 똑같이. 그때는 오늘 엄마가 나한테 뭘 잘못했구나 라고 들어가야 애들을 진정시. 그러니까 선생님 올라와서 저에게 치료 와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내가 선생님한테 오늘 한 얘기가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화나시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 블레임을 내가 먼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고 디스탄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고 스탠스가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 초기에는 전부 이고 코어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초기에는 이고 심탄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진전되면 이고 디스탄이라는 방법도. 이 사람 이분이 내담자가 화를 내고 있으면 당신만 화나.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 정말 당신 같은 환자를 받았다는 걸 내가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고 디스타니가 어떤 미러잉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맞짱 떴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언어화가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화가 날만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정서에 조잉해 줘. 근데 미러잉은 내가 화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화가 났어요. 라고 함으로써 선생님도 목석이 아니구나. 나처럼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나르시스틱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나하고 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애적 전이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느낄 때 선생님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석가의 모습을 아주 시범을 잘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애적 환자는 돌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애적 환자는 자기의 힘든 지점에 같이 힘들게 뒹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심리 상태나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아까처럼 나도 화가 난다고. 선생님은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왜 화가 나요? 하고 이제 덤비는 사람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자기 정서를 조인이라 공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공감이 아니고 오히려 또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벤션 했을 때 바로 상황을 봐야 돼요. 인터벤션이 워킹 할 수도 있고 워킹 안 할 수도 있고 워킹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바로 데미지 컨트롤 들어가야죠. 그게 현대 정신분석 기법의 장점이에요. 그게. 우리도 정서를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 것만 오냐오냐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사실은 내가 너 미워 죽겠어.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정서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통하고 어떤 사람은 안 통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게 아주 적절하게 잘 돼서 자기가 충분하게 공감.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를 깊이 알아준다예요. 근데 심한 스파티니스의 사례 같으면 어떤 케이스에 아주 심각한 조현병 환자인데 계속 거기 카우치에 누워서 계속 시비하다가 선생님 내 정말 화가 나서 선생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어날 때 말리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스파르타니스가 한 얘기가 너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네 골통을 까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박장대소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어그레션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강렬한 탁소이드 기법인데 이 사람이 화난 것하고 나의 화난 것을 미러잉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때리겠다고 내가 너를 박살내겠어. 이제 같이 간 거죠.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이 경우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야, 이 원장이 누구예요? 근데 바로 변호사 불러서 이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있다니 이런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제 난리가 나죠. 건강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처음에 멍했다. 야, 나같이 못된 인간이 여기 있네. 이제 그런 것보다 내 화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화가 나서 견뎌냈네 라는 거죠. 선생님도 나처럼 이렇게 화를 참고 했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 목석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 정서를 알아준다는, 공감해주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피부로 느꼈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박장대소를 하고 그때부터 치료 진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대적 심리학 쪽에서 그래서 상대의 정서를 읽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꼭 이 사람 방식으로 이고 신타닉하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고 디스타닉한 방식이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아주 중증인 경우. 도대체 이렇게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 당신 말뿐이지 당신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라고 대부분 느끼죠. 화난 사람들한테 정말 화났겠습니다 그러면 말 대접하지 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라는 이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한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이게 공감받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화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얘기예요. 이상화 전이가 있다가 이상화 전이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울 전이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게 2차적인 거울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워킹 투로 이 2차적인 거울 전이를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어쩌면 이상화 전이가 누그러지거나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시적인 욕구, 과대자기로 드러나는 것을 그게 거울전이로 전환되면서 거울전이를 다루는 치료적인 어떤 셋업이 된다. 그거 이제 볼 수 있죠. 이 거울전이가 드러나면서 그 거울전이에 맞춰서 환자가 거울전이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걸 공감해주고 환자의 나르시시즘이 아까 최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나르시즘으로 아니면 건강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숙한 나르시즘으로 이렇게 현실자하고 조화될 수 있는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치료 과정에서 이분을 돌본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 많은 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죠. 이상화 전이하고 거울 전이가 아까 얘기대로 스파르타니스나 아니면 캐러노나이 어떤 면 캐러노나이가 봤던 그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스드 셀프라고 하는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병리적인 나르시즘의 원인으로 봤어요. 이상화된 아이디얼라이스드 셀프인데 이 개념 속에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발달 심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쭉 했던 것처럼 아이와 어머니는 처음에 분리가 안 되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코웃이 다루고 있는 이 대상들은 초기 단계에
자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리개별화가 확실하게 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대상이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자기와 대상이 구별 안 되는 이런 시기를 다루면서 자기의 나르시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하나의 발달 라인과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발달 라인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티피셜한 구별일 가능성이 있죠. 이거 자체를 캐롤라인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고 하는 이상화된 자기를 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한 이상화된 자기의 트루 셀프가 아닌 폴스 셀프를 사는 걸 이상화된 자기를 산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론 구성할 때 굉장히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불편하지만 잘 이해하면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그랜디오스 셀프냐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털 이마고냐, 그러니까 과대 자기가 출현이냐 아니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의 출현이냐. 근데 둘 다 나르시즘인데 어느 쪽이 출현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출현했다고 했지만 그랜디오스 셀프가 출현해서 이것이 융합했다고 이렇게 이런 이론 구성들 여러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자기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나르시즘이 초기에 발달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나르시즘의 두 가지 발달 라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기 굉장히 둘 사이는 계속 오고 가죠. 아까 치료 과정에서도 그랜디오스 셀프가 출현하고 어떤 때는 이상화된 대상이 출현하고 하는 것들이 또 나중에 이상화된 전이도 2차적인 이상화된 전이가 나타난다고 또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 이상화된 전이가 나중에 이제 순화된 모습이 이상화된 전이, 그러면 점점 더 현실에 가까운 이상, 자기의 이상으로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만약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눈다면 이 두 가지의 나르시시적인 어떤 두 개의 발달 라인이 서로 교차하면서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이때는 그랜디오스 셀프, 이때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것을 논리적으로 구별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이 이론 속에 있는 임상적인 함의를 임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맞춰내는데 너무 에너지를 쓴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게 발달 과정을 거울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상화전이 거울전이, 이것이 실제 임상 과정에서는 한 번에 일어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관적인 어떤 시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상화 전이가 깨질 때 과대자기가 출현했다가 또 이상화 전이가 드러났다가 또 거기 깨지면서 거울전이가 과대자기가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과대자기가 좀 순화되면서 어떤 이 거울전이가 이상화전이와 거울전이가 번갈아 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울전이가 아닌 정말 과대자기가 그냥 노후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치료가 파괴될 것 같은 아슬아슬함들도 계속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는 치료 파괴적인 어떤 것들, 그때 드러나는 어떤 차갑고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모습, 도저히 서로 상충할 수, 같이 작업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정념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이상화 전이도 받아주고 거울 전이도 잘 존중해주고 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사람은 중간에 경로가 일어나고
어떤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나고 할 때는 이때는 굉장히 반동적인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반동적인 과대 자기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치료자를 공격할 때는 매섭고 냉엄하고 차갑고 어떨 때는 굉장히 공포를 일으켜요. 실제로 치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세세하게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현실 세계에서 공격할 준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하겠다느니 어디 진정을 하겠다느니 근데 그게 현실적인 가능성들과 이게 프리에더팔이 낮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자괴적 성격 장애자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딜루저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실제로 액팅아웃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이 치료 과정에서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협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자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